요즘 매일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이 우크라이나 불확실성과 통화 정착의 불확실성이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간밤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 희망을 보이니까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희망적으로 봐도 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선엽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제 미국 증시가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그 침공을 한다 안 한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방향성이 그래도 전쟁보다는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지수가 바닥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우크라이나 문제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의 여부를 저희들 같은 일개 증권민이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려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영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많은 영향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네. 물가와 관련해서 더 연준이라든가 또 시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들한테 가장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가 대화 쪽으로 기운다라면 유가가 이제 크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고 이 자체가 이제 연준의 어떤 긴축과 관련해서도 우리한테는 이제 한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정도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미국의 인플레 지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 예. 근데 PPI는 사실 서프라이즈였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좀 긍정적인 것 때문에 좀 묻혔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의 이 정점이 아직 오지 않은 건가? 계속 우려가 계속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더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7점으로 높게 나왔다라는 것보다는 네. 더 중요한 게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시작되었구나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연준에 대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연준은 회의 때마다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정해진 경로가 없다. 지표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지표가 한 번 나올 때마다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놓고 보니까 이게 구조적일 가능성이 높아졌을 거고 그 구조적이 높아졌을 그 가능성에는 역시 미국의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현재 임금 상승이라든가 현재 고용과 관련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건데 올 1월에 나왔던 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이거 서비스업 쪽에 대한 물가도 생각보다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이게 구조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아시다시피 로렌스 서머스 교수도 말을 바꿨죠. 조금 더 강하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연준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움직이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물가와 관련해서 서비스업과 관련된 요금까지 완성이 됐다라고 보면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볼 때는 나올 만한 건 다 나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네. 있고요. 예. 그러면 연준에서 이제 오늘 회의록이 이렇게 공개가 될 텐데 네. 이 회의록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나와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 볼 땐 최소한 올해 5차례 이상 훨씬 더 그거보다 좀 더 이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데 뭐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3월에 0.5%포인트 올리는 거를 비롯해서 양적 긴축이 조금 더 빨라지면서 그것도 더 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채가 만기가 됐었을 때 이걸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는 굉장히 많이 팔면서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얘기만 아니라면 저는 시장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변동성 이상은 아닐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현재 나와 있는 물가로만 감안했었을 때는 소비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서비스업과 관련된 물가까지도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물가 오르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 뭐 전체적으로 반영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8분응선 이상까지는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미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들,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부분적이긴 하지만 물가 부분도 거의 시장에 다 정보로 쏟아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는가 그 정책 방향성만 제대로 나온다면 시장은 크게 변할
요인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가 될 것 예. 같군요.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나라 시장 만약에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 방향성만 알면 되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황만 조금씩 반전된다라면 충분히 들어올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많이 팔았었고 그거보다 역시 우리나라 한국 증시라는 것 자체가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지금 네.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직은 섣부른 기대긴 하지만 이 이번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네. 일단 중국이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그 정책과 관련해서 네. 봉쇄 여부를 완화할지가 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강한 이 봉쇄 정책을 썼던 것 자체가 경제 자체를 굉장히 움츠리겠다는 부분, 그로 인해서 우리 수출이 감소했다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중국 자체가 이로 인해서 완화하는 어떤 기조로 변화할 수 있다라면 사실 생각보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과정 속에서 중국이 해야 될 또 다른 정책 중에 하나가 위안화 절상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중국이나 우리나라 굉장히 물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조금 강세로 가져갈 수 있다라면 위안화와 연동된 원화의 가치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충분히 미국보다도 더 많이 빠진 상황에서 중국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 또는 환율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라면 중국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중국 경기 부양으로 인한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단순히 경기를 부양했다라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물가가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미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 막힌 게 훨씬 더 큽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지금도 전 세계 생산 공장이 중국에 위치해 있고 중국이 이로 인해서 생산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물류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경제 완화를 해서 우리 수출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사실 물가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물가에 대한 정점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중국의 어떤 이 봉쇄 정책 완화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물가는 이런 요인 말고도 뭐 노동 쪽에서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서도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어떤 정책 변화가 물가 고점에 대한 기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어떤 정책 변화가 중국 소비 이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에서 또 한 축이었던 미국과 다른 중국 시장의 긍정적인 소비에 대한 어떤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라면 저는 생각보다 양측에서 우리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CPI와 PPI가 오늘 나왔습니다. 아까 전망치보다 다 밑돌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정점이 된다면 확실히 이제 부양책과 함께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난 시간에 나오셨을 때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에 네. 대해서 좀 강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결국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해서 먼저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처를 했었던 국가들의 사례를 놓고 보면 뭔가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정책들 놓고 보면 이게 코로나와 관련한 검사도 이전만큼은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각 대학가들도 물어보니까 3월부터는 무조건 대면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야, 이 의미가 뭘까라고 보면 결국은 선진국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너무 확산되는 걸 일단은 막는 것보다는 이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처럼 그런 정책으로 많이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생각보다 리오프닝이 빨라지는 그런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다만 리오프닝이 될 때 순서가 있겠죠. 우선 뭐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겠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이어지는 리오프닝에 먼저 베팅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 단계가 완화됐었을 때 정부도 이제 곧 8인 그 다음에 10시까지 완화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 관련주들 예를 들면 소주 관련주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큼 주류와 관련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동남아라든가 일본
이런 쪽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을 때 그 관련주들 이렇게 리오프닝이라 해서 다 움직이란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순차적으로 리오프닝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순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매매를 하시면 시장에 대한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공연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네. 우리 이순엽 부장 말씀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향후 한 2년 정도 충분히 시간을 준다면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중국 경제, 미국 경제, 유럽 경제 모두가 어떤 호황기로 다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주식도 한 4,50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골드만삭스의 이 위대한 뭐라 그럴까 예측? 네, 저는 네. 4,000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500을 더 얹어버렸어요. 4,500까지 이야기하는 골드만삭스 견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음. 기대에 일단은 그 승부를 걸고 싶고요. 결국에 우리나라가 골드만삭스 얘기대로 된다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그 조건들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조금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그 조건 중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이 업계에서 오래 몸담고 있었지만 사실 많이 불편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돈을 벌었을 때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건 시세 차익도 있겠지만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라는 건데 그 회사에서 주주의 어떤 그 가치, 그 주주가 된 분들에 대해서 이익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그 가치를 부과해 줬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해외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건데 만약에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쳤을 때는 만약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만 좋을 거냐 이거죠.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가들도 한국 주식시장을 다시 볼 수 있는 또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저평가됐던 요인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뭐 4,50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될 수 있는 기대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생각을 또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그냥 뭐 글로벌 기업이 많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 이 자체가 선진국화돼야 된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기업 사냥을 나서고 있는 많은 벌처 펀드들의 진입을 어떻게 방어해서 기업을 보강할 것이냐 또 우리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이냐 각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지금보다는 배 이상으로 많아져야지만 이 정상적인 시장이 이루어진다. 이런 뭐라 그럴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2년 안에 가능할까요? 하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현재 뭐 각 대선 후보들 계시지만 대선 후보들 뭐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증시 선진화를 외치고 계신데 사실 그 이전까지는 증시 선진화는 아니었죠. 제가 볼 때 이제 거꾸로 가는 정책들이 더 많았고 항상 저도 일부 그 현재 대선 후보 분들께서 많이 요청들이 오셔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 이제 금융허브로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많이 여쭤는 보시지만 네. 실제 실천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 못하죠? 뭐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이제 뭐 금융시장 불평등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정부의 어떤 시각이 증시로 도는 것 자체를 약간 불로소득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 좀 많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뭐 각 양측 두 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증권시장이나 아니면 금융시장 선진화에 대해서는 많은 동의를 하시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 2년이라는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민적인 어떤 개선의 기대는 다음 정권에서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로. 현정 씨는 네. 기대를 좀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근데 2년은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한 번은 저 국제 세미나에 갔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새만금을 개발을 해서 뭐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국제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렸거든요. 홍콩은 뭐하고 상해는 뭐하고 도쿄는 뭐하고 싱가포르는 그만 놈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만 갑자기 좀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근데 그 말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싱가포르와 도쿄와 홍콩과 상해에 비해서 우리는 뭘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아이템이 나오려면은 그 아이템을 지지할 수 있는 기업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다양한 어떤 뭐 드론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쏟아지고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장이 있냐라는 질문이 제가 거꾸로 좀 한번 드리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뭐 굉장히 좀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단순히 뭐 제도만 푼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건 여기에 투자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느냐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버텼던 게 삼성전자 힘이었던 건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그러나 이제 제가 그동안 지켜왔던 우리 시장의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시아 시장이 금융 허브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소 조금 아직은 너무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네. 그래도 이만큼 어떻게 각 업종별로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가진 나라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보면 뭐 우리가 시크릿컬 관련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또 플랫폼 관련 기업들도 있고 또 컨텐츠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엔터 기업들이라든가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보면 그래도 가능성은 참 많은 시장이다. 저도 이제 많은 글로벌 시장을 분석해 보면 유럽 시장 한번 놓고 보시면 뭐 우리가 명품 업체 빼놓고 생각보다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강점 있는 기업들 많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렇게 뭔가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과 한국 시장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나라는 크지만 엔터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중국은 여전히 아시다시피 그 교련이라는 걸 하고 있고 저렇게 체제가 굉장히 좀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통용될 수 있는 엔터라든가 이런 게 클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엔터 사업이 뭔가 획기적으로 변환됐었을 때가 교련이 없어진 뒤에 나온 서태지와 아이들 이때부터 시초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을 버리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선엽 부장이 말씀하신 이런 긍정과 희망의 신념을 가지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올바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도 항상 우상향형이고 주가 지수를 보면 어제 이준호 소장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늘 이렇게 우상향이었지 툭 떨어진 적은 있지만 이것이 계속 바닥으로 향해 간 적은 맞습니다.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인류 문명은 진화하니까 이렇게 긍정과 이 희망적인 신념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이선엽 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